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문학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나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나와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고 해서 오늘 지문 위주로 여러분들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모의고사 지문을 분석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직보의 경우는 그 아까 물어보니까 3교시까지 하면 12시 반쯤 마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요일날 그러면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직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금요일날 국어시험이니까 목요일날 직보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목요일날 다들 잊지 말고 2시까지 여기 1, 2강의실을 아마 터서 한 타임에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그날 또 뭐 다른 나부라든지 다른 학교들도 또 직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타임에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속하는 작품들, 그쵸?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으로도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또 직보 때 와서도 질문을 많이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은 드디어 마무리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월 모의고사 첫 번째 작품 현대소설이죠. 바로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라는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 형식의 지문을 봤을 때, 특히 이런 문학 문제를 볼 때는 항상 키워드가 되는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핵심은 바로 뭐다?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서술의 내용과 그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서술의 내용이 굉장히 인접하게 나타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서술이 함께 묶여서 나오는 경우는 무슨 의미다? 바로 두 진술이 서로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독자가 파악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물이 어떤 감각이나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파악할 첫 번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 이것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 이런 의미로 제시를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작품은 바로 전후소설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장 최근의 전쟁 하면은 6.25 전쟁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전쟁이긴 하지만, 그죠? 자, 6.25 전쟁 같은 경우, 그죠? 이 전쟁과 관련된 소설은 두 가지 경향으로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쟁과 관련되는 전쟁 소설. 이때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된 주제가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반감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많았고, 하지만 반면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을 되돌아보니까 이 전쟁은 바로 뭐더라? 우리 가족, 형제, 친척, 이웃들이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웠던 그런 전쟁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다룬 소설이나 시 같은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문학을 우리는 전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도 대표적인 전후소설, 바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들어가면은 작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아들 천다리의 안부를 모르는 양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다리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 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양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천다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얘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대요. 그죠? 출가한 거 아니겠죠? 가출한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이웃집에 있는 두칠이, 용팔이 이런 애들도 나간 다음에 지금 소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소식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도토리가 발짝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들었고 히뜩히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 가을날에 그렇게 익었던 도토리들도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이제 기러기가 왔다 갔다 날고 있는 거죠. 기러기는 일종의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눈 잎사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제 눈발이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계절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난주 잘 들고 왔죠?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저기 복상이 가면 지금 프린트돼서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거 하나만 가져오시면 돼요. 아니면 통째로 들고 와요, 나오는 거.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이 6.25잖아요. 그렇죠? 언제 시작된 겁니까? 6월 25일. 계절로 치면은 한여름에 이제 들어가는 딱 이 시기쯤에 그저께가 바로 6.25 전쟁 기념일이었죠. 바로 이 시기쯤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오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란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란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모란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 방에 피를 막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앞에 보면은 지금 전쟁에 동원돼서 소식이 없었던 자신의 자식인 두칠이를 지금 부르면서 목매어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죽는 순간까지 순간까지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전쟁이 가족에게 남긴 상처, 비극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가뿐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다. 이제는 완전히 겨울이 되었다는 거죠. 계절이 아까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완전히 겨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또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면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방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지난 봄의 일.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해 갔던 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된 거죠. 실제로 그때는 이제 군인 한 사람과 양복쟁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마을의 젊은이들을 차출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떠났던 아들들이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차출하기 위해서인지 다시 왔더라는 것이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이 직업이 이제 사람들을 배를 이용해가지고 강을 건너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안 태울 수도 없었다는 거죠.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사를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의해서 동원돼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동원돼 갔던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중력 부분 줄거리를 보도록 합시다. 자, 두치리가 불구의 몸이 되어오고 얼마 후에 천다리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다리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오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그렇죠? 지금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반 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부분부터 바로 뭐다? 시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특히 뭐 완전히 이제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부터 바로 삼바우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고의 시선에서 서술을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건 변화는 없지만 마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삼바우라고 하는 인물의 시선에서 사건을 이제 서술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렇죠?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크게 트름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닌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텐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삼바오는 두 눈을 곧장 검벅거렸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삼바오가 트림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만이 다들 둘인가까지 여기서는 지금 삼바오의 심정은 바로 뭐다? 자식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자식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뭐다?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심정은 바로 뭐다? 자신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종의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봅시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시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을 또 뭡니까? 그 전쟁에 직용해 가려고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심정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또 누군가가 끌려갈까봐, 또 누군가가 죽어나갈까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치리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아까 그래서 두치리는 뭡니까? 일종의 그 불구가 돼서 돌아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바로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뼈만 이제 그 마을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뼈다귀뿐이지. 자,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영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오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라는 거죠. 자, 안 되지, 안 돼. 그쵸? 자, 지금 이제 일종의 여기서 드러나는 감정은 바로 뭐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적대감. 바로 자신의 자식들을 데려가서 결국은 불구 또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낸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쨌든 자기는 뭡니까?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항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종의 그런 분노와 슬픔의 복합적인 감정이 그런 섞여 있는 눈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저항의 방법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서부터 뜨거운 것이 핑 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삼바오의 그런 모습은 바로 뭐다?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이러면서 이제는 뭐다? 약간 좀 독특한 저항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옳지. 삼바오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이춤을 불끈 축혀 올렸다. 바로 이 희한한 생각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일종의 의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좋은 수고 말고 얼른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다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무리로 쳐든다. 삼바오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자, 간기를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삼바오가 생각한 바로 희한한 생각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기를 끊어버림으로써 바로 뭐다?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바로 뭐다? 절박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저항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이 나게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여기 탈 사람 있어. 좀 기다리셔. 그러나 삼바오는 입 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즉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디 탈 테면 한번 타보지. 콧방귀를 팡 뀌어준다. 아, 저놈의 영감제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기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했었는다. 삼바오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왜?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몇 번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면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강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금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그쵸? 자, 마을에서부터 자,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들 줄 아나까지. 그쵸?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삼바우가 그쵸? 저항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수수 떨리어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술이 깨는 거죠. 술이 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바로 하면 무엇이다? 이것은 현실을 자각을 했다. 즉 쉽게 말하면 앞에서 저항을 한 것도 바로 뭐다? 술 먹고 용기를 내는. 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술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죠? 술을 먹으면 사리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술 먹고 용기를 내가지고 저항을 했는데 이제 술기운이 차츰차츰 깨니까 이제 현실을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오스스 떨리어 왔다. 다시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게는 이런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6.25라고 하는 전쟁에서 그렇죠? 그 전쟁에 저항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6.25의 그런 비참함, 6.25의 그런 참혹함 이런 것들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 소설이 바로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작품이 김명인의 그 나무라고 하는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키워드 내용은 옆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한다. 자, 여기서 가에서는 바로 뭐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화자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감정? 연민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시의 방향이 어떻게?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즉 앞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자신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확인하는 요소로서 자연이 사용이 되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시가 전개된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반면 나에서 자연은, 나 작품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에게는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가에서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었다면 나에서는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서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즉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바로 뭐다?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걸 넘어 어떻게?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와 나 작품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뭐다? 가 작품은 자연을 통해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나 작품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두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면서 가 작품, 그 나무라는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한 해에 딱 한 번 꽃이 핀다는 거야. 근데 그 꽃이 지금 며칠 만에 피었다가 져버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며칠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 바로 여는 꽃나무들이, 그쵸? 자,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죠? 바로 그 나무가 멈칫하고 있던,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뒷부분의 내용이 약간 스포일러가 들어갔는데, 자, 일반적인 나무들은 그 며칠 동안 꽃을 활짝 피웠다가 져버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그 나무만은 아직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여느 꽃나무들이 바로 이 벚꽃이었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바로 뭐다? 늑된 그 나무. 자, 이것이 바로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시적 대상은 바로 뭐다? 위에 있었던 벚꽃들, 즉 여느 꽃나무와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자료 가져왔어요? 무시라? 아까 프린터 다 안 들고 왔죠? 그 복사기 가면은 그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지난주 거 뽑아놨으니까 그걸 좀 갖고 와서 수업 듣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작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발견했지요라고 해서 지금 뭡니까? 구어체적인 이런 어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작품의 부드러움, 왜? 물론 여러분들이 그 엄매관은 아니기 때문에 문법은 공부를 하지 않겠지만 바로 이 할지요라고 하는 것은 상대 높임법 중에 비격식체, 그 중에 해여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격식,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높임 표현이다 보니까 격식체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그 속으로 그 비틀린 뿌리 감추어 놓고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이 나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들킨 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표현 방법은 바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바로 그 나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의인화, 사람처럼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무는 바로 뭐다?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추어 놓고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라는 겁니다.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 바로 앞줄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의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바로 뭐다? 소외된 존재로서의 그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늘에 이제 그 겨우 숨어 있어가지고 자라고 있는 햇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존재가 바로 그 나무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자, 일단 이 봄이라고 하는 대상은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뎌서, 자, 꽃을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라는 거죠. 자, 지금 바로 뭐다? 여느 꽃나무라고 하는 꽃나무들, 앞에서 있었던 벚꽃과 같은 개념이죠. 그쵸? 바로 꽃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느 꽃나물과 다름없이, 하지만 바로 뭐다? 가득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즉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꽃봉오리는 맺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느 꽃나무와 공통점은 바로 뭐다? 꽃봉오리는 맺혔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이미 여느 꽃나무들은 꽃을 다 피우고 한참 흐드러지게 피웠다가 이제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나무는 여전히 지금 꽃봉오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그 꽃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화자는 어떻게? 어딘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것은 바로 뭐다? 대상인 그 나무에 대한, 그쵸?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지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화자는 처음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뭐다? 늦게 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그 나무가, 그렇죠? 피워내 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화라고 표현을 해 놓았고, 자, 그것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환하게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환할 것이다. 즉 밝은 미래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즉 바로 뭐다? 여기서 화자는 자기도 늦게나마 깨닫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늦가기 깨달음, 이것이 바로 화자가 바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어떤 행위를 했다? 바로 병든 그 나무 곁에서 함께 서성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나도 바로 이 그 나무와 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화자는 그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자기도 지금은 크게 이룬 것이 없지만 나중에는 저 나무처럼 어떻게 자신도 그런 꽃불 성화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에게도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라는 거죠. 자, 푸릇한, 일단 여기서도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화자는 푸릇한 잎새를 매달까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바로 뭐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소신공양은 이제 그 불교 용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소신공양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기는 해요. 자기 몸을 바치는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단풍이 드는 모습이 바로 뭐다?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신을 공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화자가 생략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소신공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다? 이것은 가을에 하는 단풍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라는 거죠. 그래서 소지는 바로 뭐다? 밑에 뜻이 나와 있죠.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태워 올리는 종이. 이것이 바로 뭐다?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꽃불송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 가난한 소지가 바로 화자와 그렇죠? 그 나무가 바라는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바로 이렇게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감 이런 거를 드러내고 이런 걸 통해서 나무와 화자는 자신을 동일시해가지고 저 나무도 나중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아까 앞에서 키워드 문제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미가 바로 뭐다?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단 서리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왜 답이 뭐 정해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학교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쌤 근데 설명 안 해주시죠 이거.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작품 현대시 복합지문 두 번째 작품 바로 김기택의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고 아까 우리가 키워드 문제에서 나 작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연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 무늬는 바로 가구의 무늬이고 사실 이 무늬는 바로 뭐다?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일종의 뭐 이 사람이 원목 가구를 샀나봐요. 그러니까 그 원목 가구 표면에 나이테가 무늬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행에서부터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가구의 표면을 관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화재의 모습을 제시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 키워드에서 바로 뭐다? 자연이라고 하는 건 화재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고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한다고 했었죠.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죠. 바로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은 바로 뭐다? 나무가 가구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표면적인 관찰은 바로 뭐다? 가구 표면에 나이테가 무늬처럼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희고 밝은 목질과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가 서로 어떻게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의미가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던 이 나이테들 이것이 바로 뭐다? 표면적 관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글쓴이에게서 이 나이테는 바로 무엇이다?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다 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기가 편한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보통 겨울은 시련, 고난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도 바로 뭐다? 나무가 겨울을 이겨낸 일종의 바로 흔적들, 즉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나무가 시련을 이겨낸 바로 그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종의 외부 시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흔적이 바로 나이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보면 1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추측한 내용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운율을 형성을 하면서 이걸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그렇죠? 자, 모든 통로가 어떻게? 일제히 딱딱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오므린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므리고, 여기서는 의인법을 사용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나이테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 이것도 역시 나이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이테의 속성을 설명할 때 보면은 바로 뭐다? 위에서 뭡니까? 딱딱하게 오므리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막아내고, 거칠게 갈라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부 다 바로 뭐다? 지금 촉각적인, 이 부분에서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시련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라는 거죠. 자, 지금 맑은 자양들이 어떻게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양들은 영양분이죠. 그렇죠? 영양분이 뭡니까? 나무 밖에서 이제 다가오는 그런 거대한 시련, 즉 겨울의 추위에 뭡니까? 움직임을 멈추고 그저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다.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엽고 껍질을 뚫고 들어가. 자, 여기서 추위도 역시 난폭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역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코 기엽고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나무의 내부까지도 그런 겨울의 모진 기운이 다 침투를 해가지고 나무의 수액에게도 바로 깊이 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외부의 시련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 속까지 뚫고 들어오는 그런 거대하고 난폭한 그런 시련들이 어떻게 수에게까지도 다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이 굳어진 것이 나이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그쵸?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독한 향기라고 하는 건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푸르고 진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 겨우내
얼었었다라고 하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바로 햇빛과 공기들이 들의 움직임이 멈춘 일종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바로 뭡니까? 이 수액들이 진한 빛으로, 독한 향기와 진한 빛으로 익어갔더라는 거죠.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진 시련, 그렇죠? 추위라고 하는 일종의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응축된 일종의 바로 뭐다? 성숙한 생명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이테의 모습이다 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겨울이 지나고 오는 계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견뎌낸 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잎과 꽃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피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나무가 겨울 동안에 그 수많은 강한 추위라고 하는 모진 시련을 이겨낸 그 결과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자, 지느러미처럼 비유 중에서도 무슨 법? 바로 지규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 가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의미하는데, 그 가구들에 뭐다? 여전히 나이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다? 지금은 비록 가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화자는 그 나무의 그 가구에서도 뭡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담은 시가 바로 이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키워드에서 얘기했듯이 가시 같은 경우는 자연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였다면, 반면에 이 나의 글쓴이는 일상이 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추위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생명력, 이런 역동적인 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현대수필이죠. 바로 노인과 꽃이라는 작품, 정지용의 작품이죠. 보도록 합시다. 아, 이건 잠깐만. 수필이 아니지. 아, 수필 맞구나. 맞네요. 헷갈렸네요. 자, 봅시다. 자,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고부시고 숨이 차신데도, 자, 이것은 노인의 신체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바로 노인의 신체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도 늙으면 힘이 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알겠죠? 자, 근데도 역시 어떻게?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배우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 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글쓴이는 꽃을 지금 노인이 자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그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그 꽃도 꽃을 피우겠지만 그 이전에 그 꽃을 기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오히려 꽃과 같구나, 꽃답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힘든 신체 조건에서도 그렇죠? 자,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꾸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글쓴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이 이순을 넘어, 이순은 이제 예순 60살이에요. 자,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라는 거. 즉 바로 먼저 쉽게 얘기하면 나이를 먹고 나서도 내 여자만 밝히고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내 자신이 글쓴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누추한 일이다, 비판적인 일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자에게 있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다?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빛깔에 취할 수 있으면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배우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이 노인은 바로 뭐다? 쇠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를 밝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꽃을 가꾸는 사람, 노인의 모습을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여색을 기르는 이는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오히려 이렇게 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는 바로 뭐다? 굉장히 예찬적인 그냥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찬양할 정도로 좋은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며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임에 자, 여기서도 바로 뭐다?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 그 중에서도 지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뭐뭐듯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같이 지규법이죠. 자, 보실 것임에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지 지나지 않는 것이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다 이거는 지금 바로 뭐다? 글쓴이는 바로 그 노인은 자기가 정성껏 꽃을 기르고 있으며 결국 언젠가는 바로 뭐다? 이제 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러면은 꽃봉오리가 촛불을 켜도 필 것이니까 그것을 보면 바로 뭐다? 노래 그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즉 바로 노인이 꽃을 정성 들여 가꾸는 일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웃으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연연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 하옵니다. 즉 남은 여생과 죽음 이후를 장식하기에 이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자,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만일 노인 100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안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꽃으로 대변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오직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꽃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자연이 가진 불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라는 거죠. 일종의 일시적 가변성, 이런 것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인이 죽고 나서 그 집에 이제 문이 닫히고 뜰 안에는 이 손수 심은 꽃만이 이렇게 굉장히 활짝 피어날 때,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바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죽음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이 끓는 정념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핫한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소하고 고고한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죽음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청춘의 시간과 노년의 시간을 서로 대비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노인이 손수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꽃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 당신을 떠올리고 한때 슬퍼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한때 우리가 언제까지 그 모습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당신이 이루고 간 하나의 그런 유산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렇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하옵니다. 그래서 늙었을 때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진짜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쓴이는 결과적으로 바로 뭐다? 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노년의 삶과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인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진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노인과 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너무 쉬운 작품이죠. 이거는 와, 이 작품이 고3 모의고사에 나오다니 정말로, 그쵸? 어이가 없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쵸? 바로 고전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그쵸? 네, 이 작품이 실리다니, 그쵸? 자, 그럼 일단 역시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이 됐다. 이 사건은 이본에 따라, 이본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즉 바로 뭐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냈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단순히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뭐다? 이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홍길동은, 그럼 반대로 폭군은 바로 뭐다? 안정적으로 원래 이끌던 그 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뭐다? 하늘의 뜻으로 제시가 됨으로써 작품 속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길동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날의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완
내 금일 절에가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이를 행하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차여차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은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함으로써 이를 통해 작품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다 지금 홍길동이 바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저를 지금 어떻게 벌하기 위해서 의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벌하기 위해서 그 중들을 전부 다 잡아들일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와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왈 전에 들으니,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뒤에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흉계를 알리요? 승려들이 흉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리법이 사용되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서술자가 바로 작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작품의 상황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의 일종의 생각, 평가 이런 것까지 제시하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렇게 홍길동이 깜짝같이 흉계를 꾸몄으니까 중들이 그걸 절대 눈치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작가의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상하노소 없이 다 절기 시내에 버려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고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제하고는 길동이 왈칵 성내어 그죠? 지금 중이 길동을 그죠?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에서 모래가 나온 줄 알고 중들이 지금 이제 그 긴장을 하고 지금 잘못을 지금 빌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길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에 부정함이 이렇듯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요 라는 거죠. 즉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중들을 결박하기 위해, 그렇죠? 일부러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가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이때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재집재물같이 실어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라는 거죠. 즉 승려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뭐다? 지금 이 홍길동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명령을 했더니 그 사람들의 수하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자신들의 재물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 중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떻다? 전형적인 강약 약간 같은 존재.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이런 인물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전에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씻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즉 소와 말을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와 절재물을 훔쳐가는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대활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전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에 장삼을 입고 성낙을 쓰고 높은 매에 올라오니 관군이 몰려오거늘 크게 소리하며 와, 즉 중인 척 하고 지금 꾸며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라는 거죠. 그죠? 즉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길동이 관군을 속인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중인 척해서 거짓 제보를 해서 관군들이 북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고는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자,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지금 뭡니까? 술법을 행하여서 갑자기 마을로 순간이동을 한 거죠. 이런 점은 이 홍길동전의 바로 비현실적 혹은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물의 영웅성을 더욱더 부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윽고 도적이 수천 의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한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침략치 못하리로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길동의 능력을 칭찬을 하는 장면이죠. 길동이 우소한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치나리요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온 재물을 헤아려 본즉 수만금 일러라.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주고 마을 어귀에 별모를 활빈당이라고 지나고 활용하여만. 자, 여기서 활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의 이런 의적 행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활빈당이라 칭하고 활용하여만. 자,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것 없는 자거든 재물 주고 구제하되 성령을 통치 말고 여릅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일종의 의적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당시 탐관오리들이 들의 횡포가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은 해인사에 있는 절들이 수많은 금원보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 중들이 바로 뭐다?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이름 아래 백성들을 속여서 일부러 그 사람들의 재산을 바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중력 부분 줄거리를 보게 되면, 자,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길동은 병조판서를 제수받습니다. 즉 입신양명의, 그렇죠? 양명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자로서의 한, 이것이 바로 뭐다? 이 작품의 가장 근본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홍길동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
집을 나가는 계기 자체가 바로 뭐였다? 서자의 그 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서 입신양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공맹을 본받아서 그 공자와 맹자를 공부해서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 높은 관직에 오르든지 혹은 허리춤에 칼을 차고 동벌서정해가지고 큰 대장군이 되든지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신분제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도적을 어쩔 수 없었던 왕은 결국 그 길동에게 병조판서라는 벼슬을 내리게 됨으로써 입신양명이라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조선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키워드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의 내용입니다. 봅시다. 자, 차설, 내용을 바꾼다. 화면이 전환되는 장면이고 이거는 고전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길동이 대의를 두고 1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10만이고 보군이 10만일러라. 1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자, 내 들으니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지금 길동이 바로 율도국을 이제부터 정벌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율도국, 자, 이것이 바로 정벌의 대상이 되는 국가인데, 지금 이 국가가 어떤 상황이다?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율도국은 당시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렇죠?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에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국가를 정벌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번 중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뭐다? 오히려 여기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폭군이고 그 폭군을 몰아내고 홍길동이 성군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장수들이 응하여와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즉 바로 뭐다? 즉 여기서 율도국을 정벌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율도국 정벌은 1차로 바로 뭐다? 길동의 소원인데, 이 소원은 역시 바로 뭐다? 바로 장수들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것은 바로 뭐다? 소원의 의미, 범위를 어떻게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소망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리 없더라. 자, 각설 역시 이것도 역시 화면을 전환하는 내용이죠. 자, 수일 만에 70여 성을 함락하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성을 항복받고 율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하니라. 자, 유랑이 뜯어보니 하였으되, 그죠? 자,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유랑에게 말하느니 대전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성탄이 걸을 치시고 고왕이 줄을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떳떳한 일인고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70여 성을 항복받아 위험을 배나니 유랑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이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하고 모두 처치할 것이니 제3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홍길동이 보냈던 격서의 내용이고 바로 율도국의 왕 보고 항복해라. 항복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너의 지위를 보장해줘. 내 밑에서 보장을 해줄게. 하지만 거역하면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바로 뭐다? 길동의 율도국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꼴 천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와 무명소적이 이렇듯 강자하니 뉘는 이 내 근심을 덜리오 하되 제신이 아래어와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날까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와 적병이 성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요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율도국의 왕은 기다리지 않고 홍길동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키워드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 바로 이 율왕이 폭군이고 그것을 정벌해서 나라를 만드는 홍길동이 바로 성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작품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조 작품이 실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예요. 자, 빨리 한번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만전춘별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키워드 문제가 드러나 있죠. 봅시다.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 핵심은 바로 이 작품들에서는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가, 요거까지 우리가 유념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자 하고자, 중요한 건 요거죠. 현실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내용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 이거를 본문에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 만전춘별사부터 보다 합시다. 이 작품은 고려 가요 작품입니다. 알겠죠? 고려시대 작품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얼음 위에 백립자리 보아 인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자, 얼음 위에, 얼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차가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위에 뭐? 백립자리, 즉 대나무로 만든 자리, 일종의 카페트 같은 거를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대나무 카페트는 주로 어느 계절에 써요? 대나무는 바닥에 언제 깔아? 여름에 깔잖아요. 시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야? 얼음 때문에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더 시원해지라고 대나무 자리까지 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극한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역시 어떻게? 인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얼어서 죽을 망정 일종의 과장법이 쓰였죠. 그렇죠? 진짜로 죽기 전에 나오겠죠, 그지? 그죠? 자, 얼음 위에 댄잎자리 모아 인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돈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라는 거는 즉 바로 아무리 극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뭐다? 인과 함께하는 오늘 밤.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 인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밤을 아무리 극한 상황에 나를 던져놓더라도 나는 어떻게? 더디게 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내 시험 안 보고 놀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사실 현실에는 있지 않는 굉장히 극한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오래 보낼 수만 있다면 그 극한의 상황조차도 어떻게 나는 이겨낼 것이다. 임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경경 고침상에, 그쵸? 바로 근심에 쌓여있는 외로운 잠자리에 어느 잠이 오리요? 잠이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경경 고침삼이 밑에 뜻이 보면 근심에 쌓여있는 외로운 잠자리,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자성어로 하면 전전반측. 우리가 고민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걸 한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얼음 위에 댄잎자리 놓아는 한자성어로 하면 설상가상이 되겠죠. 그죠? 이런 한자성어 문제로도 내기 좋은 지문이긴 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화도다라는 거죠. 자, 복숭아 꽃잎이 핀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화자는 봅시다. 도화는 시름이 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즉 봄바람을 희롱하는구나. 즉 도화는 시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봄바람과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더라? 힘이 없기 때문에 외롭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는 객관적인 상관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상관물 화자와의 대비를 통해서 어떻게 화자의 슬픔,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그 복숭아 꽃은 봄이 왔다고 굉장히 봄바람과 희롱한다. 즉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주로 동동 같은 작품, 고려가의 동동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뭐다? 8월 한가위, 그 추석이라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는데 님을 매셔 있어야 오늘날 가배셨다. 그래서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날이 한가위 같구나. 그 말은 현재 님이 없으니까 나는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발상과 유사한 작품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넋이라도 임과 한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어기시니가 뉘러시니까 라는 거죠. 자, 약속을 어겨버렸대요. 즉 바로 이미 어떻게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기시니는 바로 변심한 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어기시니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임에 대한 일종의 원망의 그런 감정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구절은 그 고려가요인, 향각의 고려가요인 정과정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고려가요가 민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 저 작품 비슷한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작품, 시름을 꺼내들어. 김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름을 꺼내들어 얼고매고 들러붙고. 자, 여기서 보면은 시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추상적 개념이 시름을 어떻게 꺼내서 들어서 얼고매고 둘러서 묶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기서 사용된 거는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즉
추상적 관념인 씨름은 마치 우리가 꺼내서 얽고 물고 등에 메고 던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푸른 강물에 풍덩 들이다 띄어두면이라는 거죠. 그죠? 일종의 가정적 표현, 즉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연이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사그리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실제가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물이라면은 그것을 얽어가지고 막 이리 매다 저리 매다 던졌다가 하다가 결국 강물에 풍덩하고 던져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강바람이나 강물에 사가가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씨름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화자의 바로 뭐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문안 회양금성이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이정보의 사설시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문안 회양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 칡넝쿨이 되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임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무엇에? 회양금성 오리나무에, 그렇죠? 자, 반면에 나라고 하는 화자 자신은 무엇에? 3, 4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시기에 있는 칡넝쿨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칡넝쿨이 되어서 그 나무의 그 직이 낙검이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워 풀어 옳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창 뒤틀어져 감겨 있어라는 거죠. 즉 바로 이 중장의 내용이 바로 뭐다? 임을 금송오리나무에 나를 칡넝쿨에 비유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자,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죠. 보시면 칭칭, 칭칭, 그 다음에 찬찬, 휘휘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임과 나를 이렇게 나무와 칡넝쿨에 비유한 이유가 여기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임과 그렇죠? 화자다. 그렇죠? 자, 자, 화자가 끈끈하게 그렇죠? 얽히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주 빈틈없이 꽁꽁 매달린 그런 존재처럼 두 사람이 공냥거리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섣달, 즉 한겨울이죠. 추운 몹시 추운 시기죠. 동섣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 듯 떨어질 줄 있으랴. 저희에서 얘기하는 바람비 눈서리라고 하는 거는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시련, 고난, 장애 이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이런 것이 오더라도 어떻게 떨어질 줄 있으랴, 떨어질 리가 없다. 서리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굉장히 강하게 엮이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용은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부터 15분 정도 쉬었다가 8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뭡니까? 이어서 남은 시간은 문제 풀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